박효학교수입니다. 오늘은 지휘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되고, 강력한 군대의 첩경은 탁월한 지휘관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군대 지휘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께서도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이런 직책에 대해서 상당한 선망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대 지휘관이 좀 특별한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자나 공직의 책임자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모두 어떤 조직을 맡아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를 위해서는 상당한 능력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지휘관에게 이라는 말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정치인과 경영인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은 자신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휘관이나 경영자나 공직자의 책임자는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보지 않고 특권만 보면서 벼슬을 탐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지휘관이나 경영자나 공직의 책임자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자신한테도 좋고 공동체한테도 좋은 거죠. 우리는 가끔 대가 없는 부대 지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이해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조금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지휘관을 했다면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내가 조금만 발전시키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휘관이나 기업의 경영자나 공직의 책임자는 상당한 기회비용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말고 더욱 훌륭한 사람이 한다면 더욱 조직을 발전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직원들이 더욱 좋아졌을 거니까요. 하물며 지휘관이나 부대 경영자나 공직의 책임자가 나쁘면 상당한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일장공성 망골고. 어떤 한 장군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10,000명의 장병이 죽거나 다치거나 고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지휘관, 경영자, 공직 책임자가 있으면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도록 잘 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부대의 지휘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대 지휘관은 부대의 제반 활동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장교를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소대장까지는 지휘자라고 그러고요. 리더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중대장부터는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커맨더라고 그럽니다. 지휘자는 자신의 솔선수범이 강조되고요. 지휘관은 부하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격려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됩니다. 지휘자나 지휘관이 필요한 것은 지휘 단일화, Unity of Command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책임지고 지휘하지 않으면 부대의 노력이 통합되지 않고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휘 단일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지휘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지휘관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인접부대나 합동부대나 연합부대나 동합작전에서 관련 요소들을 모두 권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충분한 지휘 권한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Unity of Effort라고 해서 필요한 목표에 필요한 노력만 어떻게든 집중하면 된다는 개념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지휘권이 보장됩니다. 지휘권이 보장되지 않을수록 지휘관의 탁월한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군대에서는 그 상황과 여건 내에서 가장 적절한 지휘관계, Command Rel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면 지휘권을 분산하지 않고 노력을 통합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전 지휘라는 권한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전제로 합니다. 작전 통제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그 상황에서만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협조나 지원은 자발성에 근거하는 관계입니다. 어쨌든 간에 미흡하더라도 그러한 관계를 분명히 해서 서로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오해도 없고 불필요한 상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대 지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지휘관은 부하들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부하의 복지를 잘 살피는 그런 지휘관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휘관입니다. 훌륭한 의사 또한 환자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의사가 아니라 병을 고치는 의사인 것과 같습니다. 지휘관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토의되는 것이 지휘관의 자질입니다. 어떤 자질이 지휘관으로서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자질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부합되는 그런 자질을 어떤 지휘관이 가졌냐 안 가졌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황이 영웅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휘관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지 좋은 자질을 갖춘 지휘관이 아니더라도 부대를 잘 지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휘관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군대에서 다양한 체제와 교범, 관행을 발전시키는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대에서는 지휘통솔, 리더십 등을 교육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간부들이 어느 정도의 지휘력을 구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부적으로 타고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훈련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휘관이 있어야만 승리하고 그렇지 않는 지휘관이 있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그 군대는 훌륭한 군대가 아닙니다. 어떤 지휘관이든 오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군대라야 된다는 겁니다.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와 법에 의존하면 완전하지만 지혜와 능력만으로 다스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무릇 저울에 달아 형평을 알고 컴퍼스로 재서 둥근 것을 아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다.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이나 규정에 의존하는 것이 완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나름대로 지휘관의 자질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가 적용되더라고요. 지인용, 강인성, 군사력 전문성, 통솔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서양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지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강인성, 즉 용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지인용을 사람한테 비교하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지는 머리에 해당될 것이고 강인성은 다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솔력은 가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양에서는 머리를 가장 중시하고 서양에서는 다리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훌륭한 지휘관상도 동양에서는 탁월한 개교를 내는 지휘관을 중요시하고 서양에서는 용맹성을 갖춘 지휘관을 중요시합니다. 제 생각에는 서양의 중요성과 그 기준이 더욱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그를 기준으로 이 세 가지 자질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성입니다. 강인성은 용기, 결단력, 의지력, 인내심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신적 강인성이고 하나는 육체적인 강인성입니다. 정신적 강인성은 잘 아실 겁니다. 애국, 애족의 충성심, 확고한 사생관, 승리에 대한 비장함과 확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옳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도덕적 용기가 발생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고 침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강인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체적인 강인성의 경우에 동서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반면에 동양은 지휘관이 되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육체가 존재될 때 건전한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지휘관이 실제 전쟁에서는 유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전사적인 통계에 근거해서 영국의 전략가인 리델 하트는 40세 이후에는 최고 사령관이 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대부분이 다 젊을 때 공을 이뤘다는 거죠. 사실 강인성이 필요한 건 아는데 이것을 평시에 함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전 경험이야말로 이 강인성을 함량하는 또는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 유리하겠죠. 제가 이것은 영어 수거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As strong as iron.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수거로 배웠죠.
강인성을 얘기해요. 강하다는 걸 얘기할 때 강철처럼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지휘관으로서 중요한 자질은 전문성입니다. 이것은 지, 지능, 지적 능력, 상상력, 창의 등으로 표현됩니다. 부여된 상황, 과제에 관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몇 가지의 단서로 전체를 파악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지요. 이것은 천부적인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통찰력을 갖고 있는지 평소에 식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은 발견된 사항을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노력되는 만큼 누적되고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바로 군사학, 밀리터리 사이언스라는 측면이죠. 계속적으로 지식을 함양시키면 그만큼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통찰력이 매우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군사 문제가 복잡화되고 기술적인 사항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통찰력보다는 군사적 지식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군사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구비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군 지휘관은 국제정치적인 사항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인간의 심리에도 더욱 정통해야 하며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수고를 토대로 해서 만화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As smart as Sherlock Holmes. 셜록 홈즈처럼 똑똑하다. 그게 군사적 전문성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통솔력입니다. 통솔력은 신, 인, 등으로 표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신상필벌의 규칙을 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이 또한 시스템에 의해서 보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통솔력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부하에 대한 사랑, 존중, 신뢰와 존경을 획득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솔력입니다. 그런데 상급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급자에게 신의와 예의로서 대해서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한 최선의 통솔력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통솔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와 규정을 발전시켜서 통솔력의 개입 소지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산업화 시대에 열심히 노력할 때는 부하들을 감복시키고 그래서 구성원 전체가 총화 단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회식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철저히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통솔력의 소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제도와 규정이 그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사례가 별로 없고 또 이것이 반드시 옳은 거라고도 볼 수 없는데요. 통솔력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게 오기 장군이 부하의 종기를 빨아준 그 사례입니다. 종기 더러운 것을 개념치 않고 부하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해서 부하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도록 해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도의 이기적인 술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천부적인 것은 이미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난 바탕 위에서 좀 더 향상된 리더십을 갖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군사 이론을 철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사시 전쟁에서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승리하기 위한 통찰력, 또 방법, 이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거의 그치지 말고 후배들을 위해서 군사 이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두고 향후 20년 내지 30년의 군대를 좌우할 군사력 건설에 대한 안목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시 군대에서 모든 간부들은 상관, 동료, 부하들과 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이를 통해서 모두가 군사 이론을 충분히 학습해서 훌륭한 지휘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간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우수자를 진급하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직책만 부여한다고 해서 그 성과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하된 능력을 잘 식별을 해서 기획을 잘하는 사람은 기획부서에, 집행을 잘하는 사람은 집행부서에,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판매부서 등에 잘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간부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거죠. 그건 바로 한 사람의 손오공이 아니라 다수의 손오공을 만들어서 그 손오공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수자가 진급을 하면 자기 자신을 위협할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그것은 정말 소화적입니다. 부하가 똑똑하면 자신은 무능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하가 나보다 더 똑똑해서 나보다 더 높게 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조직은 발전하고 또 나한테도 어떤 보이지 않는 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부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든 지휘관, 경영자, 책임자는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고쳐 나가야 됩니다. 특히 훌륭한 인격은 구배해야 되겠죠. 최근엔 더욱 모든 사람들이 삽시간에 사람들한테 노출되기 때문에 훌륭한 인격 없이 사람들을 계속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소통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소통에는 상관과 부하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전 및 전체 사회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가 되기만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되어서 그 조직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한 비전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자질들을 평소부터 구비해 나가야지요. 되는 데만 치중한 사람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두 평소부터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가 그러한 기회가 오면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